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공평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을 주는 거? 아니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만큼 주고 넘치는 사람은 이미 넘치니까 그것보다 적게 나눠주는 거?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마다 공평이라는 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으로 먼저 공평을 내뱉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콩도 단말, 팥도 단말로 나눠야 하는 건 변함이 없겠죠. 제 입으로 평등, 공평, 공정을 외친 인간이 지가 내뱉은 말로 낭패를 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저는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대학교 때부터 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픽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웹 디자이너로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죠. 3학년 때부터 계속 그 회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인턴도 그쪽으로 나갔는데 회사 분위기도 사람들도 모두 계속해서 그 회사를 희망하게 만들었죠. 그 회사 디자이너는 모두 계약직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상관없을 만큼 꼭 들어가고 싶었네요. 하지만 그런 절실한 마음을 아쉽게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제가 저희 집안을 책임져야 할 때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용달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수입이 여유롭진 않았어도 저희 집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은 됐습니다. 또 저보다 5살 많은 오빠가 시작한 사업에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셨으니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행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용달을 운전하다가 크게 사고가 나신 거죠. 용달 트럭이 쓰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다리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몇 번의 수술 끝에도 다친 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60대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마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에 하던 일을 접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고 다니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친한 동창들에게 부탁해서 식당 일이거나 건물 청소, 학원 버스 운전까지 하셨죠. 도움을 줬던 만큼 오빠에게 받으면 좋았을 텐데 오빠도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거든요. 그런 집에서 계약직이라는 꿈의 직장은 너무 큰 위험이 부담되었기에 저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다행히 뒤숭숭한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든 잊고 집중해서 다행히 졸업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받았던 월급은 제 입에 풀칠하기도 모자랐네요. 하지만 받은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집에 생활비로 보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앞으로 식비 같은 자잘한 생활비는 이 카드로 하라고 말이죠. 엄마, 이거 이번에 엄마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예요. 이거 가지고 다녀요. 이런 걸 왜 만들었어? 빛나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내 월급 알면 그만큼 엄마가 알아서 써줘요. 한도는 일단 300으로 잡았는데 그거 다 쓰면 엄마 딸 거덜나요? 엄마 버는 돈으로는 아버지 병원비나 약값 빠져나가는 거 막기 바쁘잖아요. 장 볼 때만이라도 마음 놓고 써요. 알겠어, 딸. 엄마가 우리 딸 생각해서 아껴서 쓸게.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엄마 숨통이 좀 트이겠다. 물론 저 저금할 돈도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돈을 펑펑 쓰고 그 소중함도 모르는 분들이 아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받는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고 제가 남는 걸 조금 쓰고 저금하고 하느라 딱히 사생활을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저도
하루쯤 놀고 싶었던 어느 20대 후반의 날에 친한 언니를 따라간 술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한 언니는 지인이 술을 사준다고 나오라고 했다고 함께 있던 저를 데리고 나갔고, 남편은 그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죠. 모르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쭈뼛거리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빛나 씨 맞죠? 근데 앞에 맛있는 거 많은데 왜 안 드세요? 아,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따로 먹고 싶은 거 주문하지. 여기요, 여기 메뉴 좀 주세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그냥 여기서 공기만 먹고 있게요? 근데 빛나 씨는 제 이름 모르죠? 아니요, 알아요. 아까 언니가 부르는 거 들었어요. 남영 씨라고. 그럼 오늘 한턱 내는 게 나라는 것도 알겠네요? 오늘 계산은 다 내가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남편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먼저 저를 편하게 해주고 재밌고 젠틀하고, 술자리가 파할 때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알고 지내자고 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생각 없이 번호를 교환했는데, 남편은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다음날 바로 제게 문자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잘 들어갔냐, 밥은 먹었냐, 잘 잤냐, 오늘 뭐 해,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이런 간단한 문자로 시작해서 만났고, 대화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해서 1년의 연애까지 했네요. 그때 남편은 정말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게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하고 바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남편에게 했다가 그럼 안 헤어지면 되겠네. 우리 결혼할까? 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웃어 넘기다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저는 꾸준히 제 월급을 떼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와 합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니까요. 결혼 전에 그럴 목적으로 했던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런 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빛나 씨는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뭐야? 잘한 일? 음, 아, 취업하자마자 부모님께 카드 만들어서 드린 거. 와, 진짜 잘한 일이네. 기특하다. 기특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 또 용돈이라는 게 계속 주다 끊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평생 생활비 조금이라도 드릴 각오하고 드렸던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 그치? 어, 그래주면 고맙지. 그럼 남영 씨는? 남영 씨는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야? 나는 아직 없어. 없는데 나중에 회사도 그만두고 내 사업 시작하면 그때 생길 계획이야.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서 내가 주인인 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정말 누구 아래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매일 회사 나갈 때마다 느끼고 있어서 더 절실한 것 같아. 제 입장을 먼저 이해해주고 당연하게 배려해주는 것도, 또 본인만의 꿈이 확고하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는 현실에 부딪혀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기회를 보는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지만, 또 결혼이 확정이 되고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시댁은 그 당시에 시아버지께서는 작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감자탕 집을 운영하셨거든요. 남편 말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집에 비하면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결혼은 조금만 형편이 기울어져도 힘들다고 하던데,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고 했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을 때 저는 그 기울어진 양가의 경제적 상황의 불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명색이 공무원 며느리라고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이긴 했어요. 공무원이면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겠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붙기 힘든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리? 애들 공부머리는 엄마 꼭 담는다고 하던데. 우리 손주들은 걱정 없겠네.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시다가 공무원이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서 좋지 하고 연금 얘기를 꺼내시더니 이내 일 얘기랑 연봉 얘기까지 꺼내셔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먼저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제가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취업하고 계속 꾸준히 보낸 거면 정말 오래 보냈다. 젊은 나이에 기특하네. 근데 칭찬 들을 만큼 많이 드린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도 그거 다 모으면 그게 얼만데. 그렇게 많이 보냈으니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니? 네? 아니, 생각해봐라. 듣자 하니 사부인께서는 아직 경제활동 하신다며. 그럼 따로 빛나 네가 결혼한 뒤로 계속 돈을 보낼 정도는 아니지 않니? 아, 나랑 우리 양반도 남영이한테 지금까지 용돈 몇 푼 받은 적 없는데. 엄마, 빛나는 장모님 혼자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일하시면 너희 통장에 계속 구멍까지 뚫려가면서 보내드릴 필요 없다는 소리야. 빛나, 너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 결혼 초부터 처가에 돈 가져다 바쳐야겠니? 네가 친정에 돈 보내는 대로 고스란히 너희 통장에 구멍 나는 건데 그거 메꾸는 건 또 남영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효도 나중에 해도 안 늦어.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라. 다 너희 미래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빛나니가 억울할까 봐 말하는데 우리도 남영이한테 돈 안 받을 거다. 남영이도 우리한테 한 푼 안 줄 거니까 너도 똑같이 공평하게. 어떠니? 솔직히 시댁과 저희 집은 버는 돈이 다른데 똑같이 공평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친정은 정말 제가 보내는 돈이 없으면 당장 한 달이 빠듯하다 못해 먼지가 날리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건 조건이 결혼 생활에서는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였겠죠. 또 남편 또한 본인 어머니 말에 동의하며 부부는 결혼하며 한 몸이 되듯이 벌이도 한 몸이 되는 거잖아. 경제 공동체. 알지? 앞으로 아이도 태어나고 돈도 모을 생각이면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께 일절 돈 안 보낼 테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자는 거잖아. 어? 서로 똑같이 공평하게 말 맞추고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시댁과 남편과 상의 후에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딱 30만 원 보내는 걸로 합의를 보고 나서야 남편과의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가 각자의 친정과 시댁과 완전히 독립된 경제적 주체가 돼야 여러모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후에 꾸준히 친정에 달 30만 원씩 보내게 됐어요. 결혼 후 보내는 돈이 적어진 만큼 어머니께서는 일을 늘리셨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따로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4년 만에 의도치 않게 친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결혼 후에 첫째를 낳고 2년 뒤에 또 둘째를 낳았거든요. 첫째 낳고는 복직해서 일하면서 첫째를 돌보는 게 힘들긴 했어도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살 된 아이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두고 복직해서 일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육아의 마법인지 뭔지 돌봐야 할 자식은 그냥 2배가 된 것뿐인데 제 힘은 대체 왜 4배 이상이 되는 것 같을까요? 심지어 둘째를 낳고 난 그 시기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바라고 바라던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없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제가 더 힘에 부쳤죠. 처음에 남편이 사업을 막 시작하고 몇 번을 제게 잘못을 했었거든요. 일단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또 한 번은 저는 집에서 잔뜩 튼 배에 크림 발라가면서 고생할 때 고급 룸살롱 영수증을 저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2번 다시 그런 곳에는 가지도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었어요. 그걸 어긴다면 전 재산을 제게 몰수당한 뒤 이혼하겠다고 적기도 했었죠. 본인은 그냥 안내만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예정보다 빠른 산통으로 병원에 실려가 유도분만으로 애를 낳던 날에는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병실에서 힘없이 늘어져 숨만 쉬고 있을 때 얼빠진 얼굴로 슬며시 병실로 들어올 때 그 남편의 얼굴. 저는 정말 숟가락들 힘도 하나 없었는데 그때 무슨 힘이 났는지 서랍장 위에 있던 보온병을 남편 얼굴로 던져버렸어요. 마일리지도 아니고 그동안 쌓인 잘못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제가 복직하고 얼마 안 가서 애들 볼 사람 고용에 대해 상의할 때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차피 사람을 쓸 거면 장모님은 어때? 우리 엄마? 지금 식당 일 하고 계신데? 식당 일 힘들잖아. 저번에 다리 아파서 병원도 갔다 오셨다며. 어차피 일하실 거면 편한 딸 집에서 예쁜 손주들 보면서 돈 버는 건 어떠냐 이거지. 지금 식당에서 얼마 버시지? 150에서 한 180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그럼 우리 수입에서 반반씩 빼서 200으로 맞춰드리자.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여보가 처가에 보내는 돈 줄인 다음에 마음 편치 않았던 거 잘 알아. 나도 늘 신경 쓰고 있었고 또 내가 일 시작하면서 가정에 좀 소홀했어? 또 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장모님께 우리 애들 맡기는 게 제일 마음 놓일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야 괜찮다고 하실 텐데 어머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을까? 친정에 돈 보내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게 어떻게 돈을 보내는 거야?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지. 우리 어머니 정당한 절차 거친 건 뭐라고 안 하셔. 걱정 마.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대환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힘든 식당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하시던 참이었는데 손주 돌보는 게 식당 일보다 안 힘든 건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일하시면서 돈도 더 받게 되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제가 둘째를 낳고 복직을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괜한 트집을 잡지 않으시고 그냥 잘 됐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없는 살림에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를 어머니께 드리는 거니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웠고 결혼하고 마음속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짐이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일단 남편과의 마찰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직 초기였던 남편의 사업은 간신히 적자는 면했지만 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몇 년간 제대로 된 흑자 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일이 딱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았죠. 꿈에 그리던 사업이 정작 시작하고 나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니 남편도 갑갑하고 불안했겠죠. 처음에는 그 초조함을 제게 화풀이하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부부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황이 버거워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냥 그 순간 눈 딱 감고 넘어갈만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 우리 애들에게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의 예민함은 한도 끝도 모르고 영역을 넓히다가 끝내 어머니와 애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애들이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아는 척만 해도 저리 가라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직 초저녁인데 애들 재우라고 툴툴거립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다가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누가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 정도는 되는 줄 알겠다. 집에 와서 애들 한번 안아주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 애들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거 그거 할 힘도 안 남아있을 정도로 일하다가 들어오는 거야? 아, 왜 또 시비야? 난 뭐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싶겠어? 나는 애들 안 예쁜 줄 아냐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당신까지 보태지 마. 내 말은 당장 애들이랑 놀아주라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좋게 하라는 거야.
당신 피곤한 거 누가 몰라? 그런데 나도 피곤해. 당신 일이 힘들어서 잊었나 본데 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최대한 애들한테 나 피곤하고 힘든 거 티 안 낸다고. 제발 그 피곤하고 힘든 거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풀이하면서 풀지 마. 애들이 뭘 알아? 혜림이는 그냥 아빠 봐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애들이 무슨 당신 예민한 거 받아주는 용으로 이 집에 있는 거냐고. 이렇게 시작했던 싸움이 정말 수십 번은 더 되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꾹꾹 참고 참다가 터뜨렸는데 한 번은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남편이 밤 늦게까지 또 일 때문이라고 하고 술을 진탕 먹다 새벽에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제 출근 시간보다 먼저 집에 오시던 어머니께서 사위가 술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게 듣고 해장하고 출근하라고 찌개를 끓이셨거든요. 그때 콩나물이나 뭐 마땅히 해장국 끓일 게 없어서 평소 좀 매콤하게 끓인 청국장찌개를 좋아하던 남편을 위해 어머니가 매운 청국장찌개를 그 아침에 부랴부랴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끓이셨어요. 그런데 찌개가 다 끓어가고 남편이 잠에서 깰 때쯤 안방에서 세상 짜증났다는 걸 티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휴, 뭐야? 아침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가 당신 술 먹었다고 국으로 좀 달래고 출근하라고 청국장 끓였어. 얼른 씻고 나와. 오서방, 세수만 하고 후딱 나와서 한 술이라도 뜨고 가. 또 술 먹고 난 빈속에 커피 같은 거나 마시지 말고. 식탁에 남편 먹으라고 찌개와 수저를 놔주는 저희 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감사하다, 잘 먹겠다는 말 대신 마치 화를 삭히는 사람처럼 손바닥으로 거칠게 본인 얼굴을 마구 비비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한껏 낮춘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장모님, 무슨 아침부터 텁텁하게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이. 그리고 숙주로 쓰린 배를 청국장으로 어떻게 달래요? 참나, 이거 그냥 하루 망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직 술이 덜 깼어? 오서방이 많이 피곤한가 보네. 그래, 속이 안 풀리면 먹지 말어. 네, 속이 안 풀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돈 다 드릴 테니까. 당신 돌았어? 술을 어디로 처먹었길래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아유, 빛나야. 아침부터 왜 그렇게 큰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해도 돈 다 드리잖아. 누가 돈 안 준다고 아침부터 당신 출근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아침상 차렸겠어?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아니면 어디가 잘못 꼬인 거야? 어떻게 사람 호의를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해? 당신 그 말본새가 잘못됐다고. 애가 둘인 인간이 새벽까지 술이나 퍼 마셔서 속이 꼬일 대로 꼬였으면 그냥 얌전히 속이 안 좋다고 말 한마디 하고 말 것이지. 왜 지 속이 꼬인 걸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야? 뭐? 야, 너? 그만들 좀 해라, 그만들. 오서방 바쁘다며. 이미 망친 하루 괜히 싸움이나 해서 더 망치지 말고 출근해. 빛나 너도 빨리 마저 준비하고 나가고. 내 앞에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다 듣고 기억할까봐 겁난다, 겁나. 그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작된 싸움은 어머니의 만류로 끝났지만 이후 저와 남편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둘 다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심했지만 한 번 어긋나면 끝도 없이 발톱을 세웠죠. 어머니께서 남편 셔츠를 다림질하다 둘째가 울어서 실수로 셔츠가 다리미에 타버렸을 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고만 칠 거면 왜 하냐고 하며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그 셔츠를 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이 바닥에 던진 셔츠를 주워 남편 얼굴에 던지고 그렇게 아끼는 거면 꽁꽁 숨겨뒀다가 당신이 다려 라고 또 발톱을 세워 싸웠어요. 근데 그냥 세우기만 한 발톱으로 실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참나,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월급 절반을 안 보내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미안하다고 해서 일단 어머니께 제 월급에서 원래 드릴 돈의 반절만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어떤지 잘 아니까 알겠다고 그냥 넘어가셨죠. 근데 그게 한 달을 넘어 두 달, 두 달을 넘어 석 달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한 번은 그럭저럭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석 달은 어머니 고정적으로 나갈 돈이 정해져 있는데 생활이 다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두 달이 지나갔을 때는 제가 제 돈으로 조금이나마 더 드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 돈에서 더 드린다고 해도 제 월급도 정해져 있었고 넉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정말 제게 너무 미안한 얼굴로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빛나야, 내가 네 사정도 오서방 사정도 너무 잘 아는데 당장 너한테 받는 돈으로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네 아빠 병원비랑 약값이랑 하면 거의 바닥이 보이는 돈으로 엄마가 생활을 해야 하잖니.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너무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월급을 다 못 주면 엄마가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볼게. 내가 장모가 돼가지고 사위한테 돈 얘기 꺼내는 게 어려우니까 네가 오서방이랑 말해보고 엄마한테 알려줘. 어? 일하고 돈을 다 못 받은 건 어머니인데 그래도 딸이라고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턱끝까지 무기력한 슬픔이 차올랐어요. 어머니에게는 알겠다고 내가 말해본다고 했고 당장 그 말이 나온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불렀어요. 장모님 집에 안 보내? 왜 장모님 안 보내고 방으로 들어와? 당신하고 할 말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뭔데? 엄마 월급 말이야. 벌써 석 달째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 몇 달 모자란 월급을 메꿀 돈 모을 만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월급 반토막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보면서 생활 못해. 돈 얘기하려고 들어온 거야? 장모님은 밀린 돈 받으려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고? 말 곱게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께서 불안해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괜히 당신 독촉하기 싫어. 독촉하기 싫으면 독촉하지 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공무원 대출 받아서 어머니 밀린 월급이랑 앞으로 드릴 월급 해결하는 거. 뭐? 대출? 장모님 돈 드리자고 대출을 받자고? 진짜 장모님도 너무하신다. 아니, 손주 봐준 돈을 딸이 대출까지 받아서 드려야 하는 거야? 아니, 본인 손주들 아니냐고. 다른 사람 애도 아니고 본인 딸 애들인데 기어코 그 돈을 다 받아야겠대? 당신은 왜 사업 시작하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정당하게 노동해서 받아야 하는 대가야. 당신 입으로 먼저 말했잖아. 정당.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이 약속한 그 돈을 다 받아야 하냐고 말을 바꿔? 그게 당신이 평소에 쓰는 사업 기술이야? 본인이 불리할 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말만 바꾸는? 아니, 내 말이 틀려? 그거 몇 달 돈 좀 덜 받았다고 손주들 봐주기 싫다는 거 아니야. 손주들 데리고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면 뭔데? 진짜 난 장모님이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인지 미처 몰랐지. 돈 욕심 진짜 드글드글 하시네. 그럼 당신 어머니가 한번 해보시라고 하자.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공평. 공평하게 당신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몇 달간 약속된 월급 반토막만 받아가면서 애 둘 봐주실지 어디 보자고. 어? 어머님도 손주 봐주는 거니까 군소리 없이 일하실지 보자니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 엄마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 겁봐. 당신 매번 반반 공평 얘기만 하지 본인이랑 본인 가족 손해보는 거 절대 허용 안 하는 사람이야. 왜 당신 어머니가 하면 안 되는 고생을 우리 엄마한테는 당연하게 여겨? 당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못한 게 뭔데?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눈에 핏발선 남편이 부들부들 떨다 이내 제 뺨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그때는 머리에 피가 몰려서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렇게 공평 좋아하는 사람 뺨을
제 뺨만큼 부어오르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도 지지 않고 바로 남편의 뺨을 내리찍듯이 때렸고 말로만 화살을 쏘던 싸움은 한순간에 말 그대로 개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큰 소리에 놀란 어머니께서 들어와 말리시기 전까지 거의 서로 멱살까지 잡을 뻔했네요. 어머니는 거의 몸싸움을 하고 있는 저희를 보며 빽 소리를 지르셨죠. 어머니는 남편을 밀치면서 어떻게 내 딸에게 또 네 아내한테 손을 들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제게는 부모와 자식 있는 집에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화를 내셨죠. 어머니의 따끔한 중재로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렸지만 서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은 안방에서 저는 애들 방에서 지냈어요. 돈 문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치욕적이었죠. 남편의 아무 잘못 없고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의문도 들었으니까요. 그 후 거의 1년 반 동안 어머니의 월급은 제 월급에서만 떼어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월급을 약속된 것만큼 못 드릴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당장 허리띠를 최대한으로 졸라매도 딸이 혼자 고생하는 건 못 본 척 할 수 없으셨나 봐요. 차라리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제 월급에서만 조금 떼어서 달라고 하셨죠. 진짜 얼마나 죄송하던지. 어머니께 제대로 된 월급 드리지도 못하고 황혼 육아 맡기는 것도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갈리는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더 열이 받는 건 남편의 사업이 점점 호황을 맞았던 겁니다. 근데 이전보다 벌이가 아무리 좋아져도 남편은 제게 어머니께 드릴 정당한 월급의 반을 주지 않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몇 번 말을 꺼내도 왜? 그걸 왜 내가 줘야 해? 돈 못 주겠으면 당신이 일 그만두고 애 봐. 그럼 되잖아. 라는 말만 해서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생활비조차 지 멋대로 마음 내킬 때만 줬어요. 저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만 소비되는 싸움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혼자 참는 걸 택한 거죠. 사람이 힘들면 이성적인 사고나 선택이 힘들어진다는 게 맞는 소리더라고요. 일이 안정기에 들어선 남편은 이전보다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집에서 종종 발견되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는 와이셔츠나 법인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을 보아하니 룸살롱도 다시 주기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아니, 다시가 아니고 저와 약속한 후로도 계속 다녔는데 증거를 이제 잡은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가느다란 숨처럼 이어지는 결혼 생활 중에 어김없이 피할 수 없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몇 번 남편과 같이 가는 게 싫기도 하고 남편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데 시댁 가서 웃는 얼굴로 있을 자신이 없어서 종종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번 명절에는 시댁의 사정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보내지 못했거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어머니 감자탕집도 매출이 오랫동안 서서히 바닥을 쳐서 단내 만회하는 상황이었고 시아버지의 사업도 이자를 제때 못 내서 넘어가네 만회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명절이라고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명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절 며칠 전부터 제게 연락을 해서 명절 전날 올 거니 첫날 올 거니 뭐 해 먹을까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무슨 일인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께 이번 명절 안 가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버린다고 생각하자 하루만 꾹 참자 하고 시댁에서 정말 기계처럼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과 대화를 했어요. 골이 깊은 남편과는 정말 필요한 의사소통만 했고요. 이르게 차린 저녁 식사만 마치고 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신이 나셨는지 연신 술까지 드시면서
자리를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끝내 시어머니는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프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잠드셨고 애들은 거실 구석에서 잠들었네요. 저와 남편 그리고 흥에 취하고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의 힘으로 본인이 살아온 날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만났으며 남편과 서방님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 마치 위인전 이야기하듯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끝나겠다 싶어서 애들이라도 작은 방에 눕히고 오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창 기울어진 사업 얘기를 하던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게 성공은 못했어도 내 마누라, 내 자식들 굶기지 않을 만큼 잘했던 사업이, 그게 한순간 무너질 뻔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누구냐? 이 오필석이가 누구냐?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이거야. 왜? 다 잘 키운 우리 장남 덕분이지, 응? 우리 장남이 아버지 따라 어엿하게 사업가로 성공해서 이 아버지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도왔다 이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도와? 누가 누구를? 하는 쎄한 생각에 도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제 의심에 불을 붙이듯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버지, 많이 취하셨어요. 이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왜 여보? 아버님이 오랜만에 즐거워하시는데 그냥 아버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도와드렸는데요? 어? 아, 우리 며느리 결혼 참 잘했지. 이렇게 성공한 남편도 있고. 맞아요, 아버님. 결혼 제가 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남편이 뭘 도와드렸다고요? 야, 그만해. 아, 우리 장남이 아버지 빚 때문에 사업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1억을 턱하니 내놨잖아. 그걸로 우리 마누라 감자탕집도 문 안 닫고. 참, 내가 자식 하나는 기똥차게 잘 키웠어. 시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저 웅얼웅얼 거리면서 점점 잠에 취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에 상반되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았어요. 1억? 우리 엄마한테 월급 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서 안 주더니 당신 집에는 1억이나 갖다 바쳤어? 참나, 그 1억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드린 거야. 내가 무슨 당신 돈 썼어?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내가 돈 안 보내면 당신도 절대 안 보낸다고 공평하게 하자고 한 거 당신 주둥이에서 나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 돈 벌고 모을 동안 난 뭐 놀았니? 나는 우리 일할 때 어머니가 대신 애들 봐드리면서 받는 월급도 한동안 다 내가 부담했고 생활비도 거기서 남은 쥐꼬리만한 돈에서 썼어. 당신이 그 돈 만들 수 있었던 게 내가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애써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장모님한테 지금까지 계속 30만 원씩 드린 건 기억 못해? 애들 봐준 용돈도 드리고. 계산기 두들길 거면 제대로 끝까지 두들겨. 지금까지 드렸던 용돈이랑 애들 맡기고 드린 월급 다 합쳐도 1억 근처도 안 가. 그리고 애들 보고 드린 건 용돈이 아니고 받아야 마땅할 돈 드린 거고 그것도 당신이 약속했던 거야. 어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제대로 지켜지는 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만하니? 평등하게 공평하게 먼저 말 꺼낸 인간이 지 부모만 부모라고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보내? 야, 까놓고 말해서 생각을 해봐라. 애초에 공평할 수가 있겠나?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원래 돈으로 쪼들린 적이 없는 분들이야. 근데 너희 부모님은 원래 없는 사람이잖아. 원래 구멍난 가계부에 그 구멍 조금 더 커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개소리 다 했니? 진짜 인성이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다 날 지경이다. 차라리 결혼 전에 당신 그 치졸하고 추한 속내 드러내지 그랬어. 아예 이 지옥 같은 생활 시작도 안 하게. 아, 그럼 헤어지던가. 나 안 말려. 야, 난 오히려 네가 아직까지 나랑 안 헤어진 것도 신기하다.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붙어 살고 싶냐? 여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받을 대접을 만드는 거야. 너는 나한테 온갖 치욕을 다 받아도 버텼으니
딱 그 수준의 대접 받아도 되나 보다.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몸이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이 턱 하고 막혔어요. 저는 짧게 숨을 뱉어낸 다음에 차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후회도 미련도 없이 헤어질 수 있겠어. 그래, 끝내자. 나도 말할 때마다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인간 쓰레기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뭐? 너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이 새끼야. 끝내자고. 저는 그대로 앞에 있던 저녁상을 다 엎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할지는 생각 못했는지 하면서 뒤로 물러나며 당황을 했고, 잠들었던 시아버지도 일어나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너 미쳤냐?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안 미쳤으면 사람이냐? 너 같은 놈이랑 결혼까지 해서 살았으니 당연히 미쳤겠지. 더 미치는 꼴 보여줘? 나 당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다가 겨우 성공한 사업에 대해 내 지분 요구할 거야. 몇 년 동안 나 혼자 살림하고 나 혼자 애 보고 나 혼자 애 봐준 어머니 월급 주고 생활비까지 내가 해결했던 거, 그걸로 재산 분할 신청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던 정당한 요구에서 내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거 다 받아낼 거라고. 그래 해라. 안 말려. 다행이네. 그리고 당신 잊고 있었나 본데 룸살롱 갔다가 처음 걸렸을 때 쓴 각서 아직도 나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신 40이 넘었으면서 아직도 다니더라.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유리한 대로 쓸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애들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업보 이번 기회로 싹 다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그게 될 것 같아? 두고 보자고. 그리고 당신 말대로 내가 받을 대접 수준 내가 만드는 거야. 그게 꼬우면 그 매번 책임도 못 지는 주둥이 당장 꼬매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막 잠에 깬 첫째 손을 잡고 아직 잠들어 있는 둘째를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지 않고 오히려 제 선언을 조롱했어요. 한동안 그 조롱을 함께 사는 집안에서 들어야 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지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지 제게 넌지시 합의 이혼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야, 우리 애가 둘이다. 꼭 애들 사이에 끼고 피 튀기는 소송을 해야겠어? 그냥 내가 아쉽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합의하자. 하지만 저는 제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역사의 가치를 말이죠. 마치 본인이 손해보는 척 제안을 하는 남편 앞에서 네가 그 가벼운 주둥이 실로 꼬매고 오면 생각해볼게. 이렇게 말하고 무시했어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기에 그저 제게 잘 왔다고, 잘 참았다고, 이제 더는 참지 말라고 해주셨네요. 아버지께서도 당장 일어날 수만 있으면 그놈 요절을 내고 싶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셨고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나눈 문자 목록도 다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제가 남편과 직접 대화하기 싫어서 어머니 월급 문제나 생활비 문제를 문자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3일 뒤에 돈 없다라는 대답만 딸랑 보내기도 했던 게 남아 있었어요. 또 남편이 말없이 외박을 해서 어디냐고 안 들어오냐고 문자를 남기면 다음날 아침에 출장이라고 제주도라고 아니면 해외라고 딸랑 보내고 말았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지출 내역에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아이들 육아 비용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월급이 모두 다 제 월급 통장에서만 들어온 것과 지속적으로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전혀 돈을 넣지 않는 것도 다 확인이 됐죠. 그리고 예전에 썼던 각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쓴 영수증도
변호사에게 넘겼네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미련하게 참아오고 살았다는 증거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쌓일 대로 쌓인 제 고통의 무게를 눈으로 확인하니 허탈했어요. 왜, 뭐하러 이렇게 모일 때까지 참아왔나. 제가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담당 변호사가 제게 해준 말이 있었는데요. 지나간 일은 더 이상 후회하지 말라고, 그 후회가 남편이 빛나 씨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면 남편이 이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저 이만큼 모아서 이제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라고. 소송은 험난할 테니 후회하고 슬퍼할 힘을 비축해 두라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버텼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고 제가 당한 수모를 치아받기 위해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초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전 남편에게서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전 재산을 받아도 모자랐지만 전 남편이 재판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에 미칠 만큼의 판결을 받고 몫을 받아냈기에 전 만족할 수 있었죠. 솔직히 전 남편과 보낸 시간과 그만큼 참아온 시간을 다짐한 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최선의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왜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초반에는 떵떵거리고 아쉬울 것 없이 굴다가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에 질척거리는 걸까요? 남편은 이혼이 확정된 후에 양육권 교섭으로 자주 제게 연락해서 애들을 보고 싶다. 이번에는 당신도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꺼내더군요. 제게 정말 이대로 끝내고 평생 안 볼 거냐. 당신은 그럴 수 있냐. 혼자 드라마 찍길래. 그래, 이런 인간이지. 염치도 수치도 없구나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애들 얼굴 보게 해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라고 말했네요. 그런데 그런 개수작의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무려 석 달 만에 새 살림을 차려 재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애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막상 혼자가 되니 아쉬운 소리 하다가 이제 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앞뒤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본인의 행동이 앞으로 애들과 본인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 거면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해요. 또 태세 전환해서 애들 보고 싶다고 나오면 애들만 혼란스러우니까 매달 보내는 양육비 구멍 내지 말고 끝까지 개자식으로 남았으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살던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 몫으로 받은 재산과 대출을 조금 보태 부모님과 저 그리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또 결혼 후에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효도 드디어 혼자의 몸이 된 후에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없는 동안 애들을 돌봐주시는 대가로 받아야 할 만큼의 용돈을 드리고 있고 힘드실 때는 따로 사람을 쓰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을 이혼으로 치아받은 것처럼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힘드셨던 거 조금이라도 딸로서 보상하고 싶네요. 정말 제가 힘들 때 진실로 제게 힘이 됐고 공평, 평등 운운하지 않고 제게 주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받는 걸 미안해하는 사랑을 줬던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꺼이 주는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면서 살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감히 공평하게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만으로 당장 내가 힘들어도 내적으로는 힘이 나는 게 헌신이고 사랑에 헌신이 없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조금이지만 제게 사랑을 나눠주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